안녕하세요. 법토마토 김흥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형사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을 위해 형사사건에 임하는 자세 내지 팁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사건을 당하여 피의자로 계신가요? 아니면 법정에 피고인으로 서 계신가요? 만일 그러하시다면 이 영상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제가 바로 그런 심정입니다. 더구나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적으로 저의 말을 잘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다시 당당하고 떳떳하게 이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고소할 거야. 먼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과 문제가 발생하면 이 피해자분께서 고소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경우, 이런 경우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진짜 고소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겁만 주려고 하는 것인지 잘 살펴야 합니다. 진짜 고소하려는 사람은 대체로 고소할지라고 공표를 잘 안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분이 고소할 거야 라고 큰 소리로 말한다면 이것은 겁을 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적절히 대처하면 고소를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또 너무 겁을 먹고 대하면 피해자 측은 더 많은 합의금 내지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을 달면 이것도 괴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전혀 겁도 안 먹고 속된 말로 뻗팅기기만 하면 피해자 측은 열받아서 고소를 해버릴 것입니다. 때문에 만일 규약해서 고소를 당하여 피의자가 되거나 피고인이 되면 유죄가 되겠다 싶으시면 군만 말고 아무 조건도 달지 않고 피해자분에게 사과를 하고 위로금을 지급하고 미안하다고 신중한 말로 정중하게 사과를 하여 그런 선에서 고소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럴 때 피해자분은 조건을 달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 소문내지 말라, 혹시 우연히 길에서 만나기라도 하면 모른 척 해라. 이런 조건을 달면 이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건을 달면 그냥 수용하시는 게 훨씬 좋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이상의 조건을 제시하면 생각해 보아야 하지만 이 정도 조건은 수용할 수 있겠습니다. 사과를 해야 하나? 피해자가 문자로 연락이 옵니다. 어제 일 생각나니? 어제 한숨도 잠을 못 잤어.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옵니다. 그런데 규약께서는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내가 피해자분에게 뭔가 잘못한 것인가? 너무 술을 많이 마셔서 잘 기억이 안 나네. 이런 경우 피해자분은 자꾸 추궁을 합니다. 간접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밖에 못 다니겠어.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옵니다. 규약께서 만일 억울한데 라는 심정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무턱대고 미안해 라고 단문을 하는 것은 절대로 금물입니다. 피해자 측도 잘 생각이 안 나서 넘겨 짚을 수가 있는 것이고, 만일 피해자분이 고소를 하고 규약께서는 죄가 없다고 무죄 주장을 하는 경우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 측에서 미안해 라는 문자를 받았다는 증거를 대면 규약께서는 속된 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 문자 하나가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먼저 규약께서의 행동이 유죄가 될지 무죄가 될지 꼼꼼히 생각하시고 변호사 상담도 좀 해보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윤곽이 나옵니다. 무턱대고 미안하다고 할 일이 아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피해자 측의 주장도 잘 듣고 피해자의 주장 이외에 증거가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경찰서 소환 전화. 여보세요. 여기 강남경찰서 홍길동 형사인데요. 혹시 다음 주 월요일 날 경찰서에 나오실 수 있나요? 아무개시 고소건으로 조사를 해야 해서요. 이렇게 경찰서에서 전화가 옵니다. 그럼 당황해서 예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날 시간이 듭니다 이렇게 답변하게 되는데 문제가 있는 대화입니다. 일단 규약께서는 고소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고소한 것인지 고소장을 정보 공개 청구해서 받아보실 권리가 있습니다. 방어권이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정보 공개 청구하면 10일가량 시간이 필요한데 규약께서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시간을 잡았으니 고소장을 보지 못하고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이죠. 또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같이 경찰서에 가야 하는데 시간을 잡아버리면 나중에 선임된 변호사도 경찰 수사관에게
사정해야만 조사 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턱대고 경찰관이 지정한 날짜에 조사를 받겠다고 하는 것은 성급한 결정인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제가 고소장에 관해 정보 공개도 청구하고 그리고 변호사도 선임해서 같이 경찰서에 가야 하니까 변호사 선임 후에 일정을 알려드리면 안 될까요? 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팁은 형사가 대략적인 고소권을 이야기해 주는데 무턱대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형사분들은 죄송하다는 말을 들으려고 전화를 하는 게 아니고 자초지종을 물어보려고 하는 것인데 죄송하다는 말을 하면 이미 귀하께서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미 범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귀하에게 소중한 변론의 기회를 한번 놓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형사는 조사 시에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추궁하기에 귀하께서는 왜 미안했다고 말했는지에 대해 변명을 해야 하니까 궁색한 변명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따라서 무턱대고 미안하다 이런 말씀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피해자의 말만으로도 처벌되나? 다른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피해자분은 어디 다친 데도 없고 사진 같은 거 찍어 놓은 것도 없습니다. 상해 진단서도 없고요. 그리고 즐겁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소를 한 것이죠. 그런데 증거는 피해자의 말이 유일한 증거입니다. 그런 유일한 피해자의 말만 가지고 과연 귀하께서는 유죄가 될까요? 무죄가 될까요? 정답. 때에 따라서는 유죄가 될 수 있고 무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기회주의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실제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유죄가 되고 언제 무죄가 되겠느냐? 그것은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느냐, 상식적이냐, 구체적이냐 이 세 가지가 중요하게 판단이 되는 요소입니다. 먼저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나에게 이야기할 때와 경찰에서 가서 이야기할 때, 검찰에 가서 이야기할 때, 법정에 나가서 판사 앞에서 이야기할 때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치킨집에 가서 추행을 했다고 하다가 버스 안에서 추행을 했다고 말을 바꾸는 경우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는 것은 그 말에 신빙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일관성이 있는 진술이라면 유죄가 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행을 당했다고 말하는 시간에 피해자가 알고 보니 외국에 놀러가 있었던 경우 이는 유죄의 증거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인 진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진술해 보세요라고 하니 그 사람이 저를 만졌어요. 그런데 어디를 만졌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진술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참고로 위 세 가지 일관성, 상식성, 구체성 중 주로 일관성이 문제가 되는데요. 일관성의 경우는 중요한 부분에서는 일관성이 있고 사소한 부분에서는 일관성이 없는 경우는 검사나 판사도 애매합니다.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기에 중요한 부분은 오래 기억하지만 사소한 부분은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으니까요. 중요한 부분은 일관성이 있으면 진술로서 가치가 있으나 사소한 부분에서 일관성이 없는 경우는 주로 진술의 가치에 큰 영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예전에는 피해자의 진술만 가지고는 유죄의 증거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추가로 어디가 까졌다든가 누가 목격자가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했는데 이게 터닝포인트가 된 것이 미투 운동입니다. 형사범죄, 특히 형사 성범죄의 경우는 은밀한 범죄이기에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증거가 없다는 것이 특징이 있습니다. 미투 운동 이후에 피해자의 진술만 가지고 봤을 때 그러한 진술에 특별히 어긋나거나 일관적이지 않고 그 진술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그 증거를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 이후에는 피해자의 진술만 가지고도 유죄로 판단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떤 때 형사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나요?
형사 문제, 특히 형사 성범죄의 경우는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언제든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항시 조심 또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술 한 잔 걸치는 경우 문제가 더 발생하게 되는데, 술 한 잔 거나하게 걸치면 마음속에 품었던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도 있고, 완전히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 즉 블랙아웃 상태에서 범죄가 발생하기도 하니까, 가능하면 술을 드시기 전에 마음가짐을 다지고 술을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합의는 어떻게? 형사 합의가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는 검찰 또는 법원에서 처벌을 했냐 아느냐 아주 중요한 양형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형사 합의를 꼭 해야 하는데, 피해자 측에서 형사 합의를 안 해주네요. 어떻게 해야 형사 합의를 할 수 있나요? 라고 문의를 주시는 분이 많습니다. 우선 형사 합의를 하기 위해 피해자 측과 접근하면 이것이 바로 2차 가해가 된다고 하니 정말 난감한 것이죠. 따라서 우선 피해자 측에 변호사가 있는지 물어보아야 합니다. 피해자 측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해야 하니까요. 만일 피해자 측에 변호사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형사분에게 합의 조정을 해달라고 부탁해야 하고, 경찰에서 검찰로 올라갔을 때에는 정식으로 형사 조정 신청서를 제출해서 합의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형사 합의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검찰에서 법원으로 기소하기 전까지 합의서를 받는 게 좋겠고, 만일 그 이전까지 합의서를 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서 1심 판결 선고 시에 법정 구속을 면하기 위해서는 1심 법정 선고 시까지 합의서를 받는 게 좋겠습니다. 합의금은 얼마? 다음으로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십니다. 합의금의 경우에는 딱 정해진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지만 간혹가다 판사님 중에는 합의금을 얼마나 주었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는 하긴 했는데 너무 적은 금액을 지급을 하고 합의를 했다.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이 참작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정한 합의금으로 하는 것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디를 만졌다 이러면 500, 700, 뽀뽀를 했다 이러면 1000, 주요 부분 만졌다 또는 성기 삽입했다 이러면 2000 내지 5000, 여기서 더 나아가 심하게 다쳤다 이러면 7000, 8000 이렇게 합의금이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귀하의 경제력과 학생인지 여부, 피해자의 연령대 등 여러 가지 내용을 참작하여 적정한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적정한 합의금이라고 하는 것은 딱 정해진 것은 없지만, 그래도 귀하가 처해 있는 경제적인 사정, 피해자의 사정 등을 두루두루 보아 합당한 정도 선에서의 합의금은 존재한다 할 것입니다. 변호사는 꼭 필요한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 말까, 변호사비가 만만치 않네,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판사나 검사도 때로 개인적인 문제로 소송이 걸리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판사나 검사가 법리를 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겠습니까?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평상시에 성실한 사람이고요, 죄를 지은 적이 없고요, 범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누군가 제3자가 제가 보니 이분은 평상시에 성실한 분이고 죄를 지은 적이 없고 범죄를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차이가 분명히 느껴지시죠? 변호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타인이 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변호하면 저거 변명이나 늘어놓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인지상정인 것이죠. 변호사를 선임하면 경찰서에도 같이 동행하고 검찰청에도 같이 동행하고 변론도 해주고 의견서도 작성해서 제출해줍니다. 따라서 제가 변호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고, 만일 변호사비가 문제된다면 변호사 선임 시에 변호사비를 저렴하게 해달라고 부탁해도 되고, 정 변호사비가 없다면 국선 변호사라도 선임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포렌식에 대하여,
경찰 수사관들이 핸드폰을 포렌식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핸드폰에 저장된 내용이 무엇인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포렌식을 하는 것이죠. 형사분이 포렌식할 때니 핸드폰을 이미 제출하겠는가? 라고 물어올 때 포렌식이 시작됩니다. 떨리죠. 떨린다면 규약에서는 무언가 숨겨야만 할 장면을 카메라에 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규야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규야가 괜한 뻘짓을 안 할 수가 있기에 제가 이러한 팁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핸드폰을 버리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는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갑자기 잃어버렸기 때문에 새로운 핸드폰을 구입하고 새로운 핸드폰으로 경찰서에 제시합니다. 형사분은 규야에게 어디서 잃어버렸나요? 찾으러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규야는 말을 더듬습니다. 당황하셨죠? 핸드폰은 요즘 중요한 물건이라 잘 잃어버지는 않죠. 그리고 그 핸드폰에 많은 개인 정보가 있습니다. 그 자료들을 모두 포기하고 버렸다고 거짓말을 하실 것인가요? 규야께서는 집에 있는 컴퓨터에 저장을 해두고 그리고 버렸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럼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와서 규야의 집을 수색합니다. 황당하죠? 만일 규야께서 가족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족분은 매우 놀랄 것이고 규야가 어떤 범죄 혐의가 있었는지 가족들이 다 알게 되죠. 그래서 이혼을 당하는 경우도 종종 보아왔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 형사분들이 압수수색을 언제 나간다고 얘기합니까? 갑자기 새벽에, 갑자기 밤에 쳐들어오죠. 그러나 만일 규야가 집에 아무런 저장을 해두지 않고 버렸다. 그럼 규야가 사진을 촬영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경찰은 확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 통상 증거를 인멸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그런 피해자 측에서 찰칵 소리를 들었다. 당신 알몸이었다. 이렇게 진술을 해 나가면 규야는 꼼짝없이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핸드폰은 기본적으로 사진 촬영 시 찰칵 소리가 나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요. 초상권, 무분별한 사진 촬영을 막기 위해 그렇게 해 놓은 것이라서 소리 없이 사진 촬영은 힘들어요. 예전에는 어플 중에 소리 나지 않는 카메라가 있었는데 지금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어플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잃어버렸다고 할 때 오히려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요. 따라서 대부분 순순히 이미 제출하겠다. 단 핸드폰이 업무상 꼭 필요하기에 핸드폰 가게에 가서 임시폰을 받아야 하니까 일주일 정도만 기다려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집에 사실 다른 공기계 폰이 있었는데 그 공기계 폰에 자료를 옮겨 담은 후 공기계에 유심 넣고 개통해서 제출을 한 것입니다. 정말 이분은 핸드폰 관련 일을 하셔서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경찰한테 딱 걸렸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분이 마트에서 핸드폰으로 영상 촬영한 CCTV를 보면 CCTV가 의외로 고화질이더라고요. 영상 촬영 당시 핸드폰은 갤럭시 20인데 왜 제출한 것은 아이폰이냐 이렇게 딱 걸리고 말았습니다. 경찰분은 열을 받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좋게 나가려고 했는데 증거까지 인멸하라고 하는 것이 죄질이 안 좋다고 하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더라고요. 간신히 영장 기각을 시켰습니다. 어떤 분은 영상을 바로 지웠고 1년 전에 핸드폰 바꾸면서 자료들을 옮겨 저장했으나 이미 지운 영상은 저장되지 않았다. 그런데 혹시 네이버 클라우드로 저장되었을 것이 걱정된다고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결과 아무런 자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피해자분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잘 기억도 안 나고요. 횡설수설하여 결국 무혐의 받았습니다. 포렌식을 하면 삭제했던 모든 자료가 나오고요. 요즘 포렌식 기술도 점점 진화하는 추세인데 현재까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24년 1월경 대략 제가 봤을 때는 갤럭시 같은 경우는 약 80% 정도 아이폰도 약 70% 정도 포렌식으로 나오는 경우로 보입니다. 물론 바로 삭제했다면 더 나올 확률이 줄어들고요. 오랫동안 보관했다가 지운 것이라면
그만큼 더 나을 확률이 많이 올라갑니다. 복불복입니다. 그리고 포렌식 들어가면 3일 내지 4일 정도 있으면 결과가 나오는데요. 형사분이 포렌식 시작하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포렌식 자료가 나와서 선별하는 데 있어 참관할 것인지 말 것인지 물어옵니다. 자,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포렌식 자료가 나왔다면 내가 가든 말든 무슨 상관인가? 어차피 객관적으로 나왔으면 나온 대로, 안 나왔으면 안 나온 대로 진행하면 되니까 오늘 일도 해야 하고 바쁜데 갈 필요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참관을 꼭 해야 하나요? 물어오면 형사분이 꼭 참관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이 오면 귀하께서는 참관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땡입니다. 자, 땡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포렌식을 해서 나온 사진들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형사부는 원칙적으로 본건 고소 관련한 일시 장소에서의 사진만을 선별해서 증거로 사용하여야 하지 관련도 없는 일시에 관련도 없는 장소에서 촬영된 사진들을 선별해서는 안 되거든요. 만일 관련도 없는 일시 장소의 사진을 선별하려면 영장을 다시 받아와야 해요. 그런데 형사분들 보통 바쁜 게 아닙니다. 그렇게 관련도 없는 일시 장소를 뒤져볼 시간도 없어요. 자, 그런데 형사분이 뭔가 낌새를 챘습니다. 뭔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다른 일시, 다른 장소의 사진들을 뒤져봅니다. 자, 바로 이때 형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형사님, 그것은 이 사건과는 별개 아닌가요? 이렇게 딴지를 걸어주는 것입니다. 그럼 형사분은 예, 바빠서 다른 자료가 없겠죠. 이렇게 말하고 넘어가는 것이죠. 즉 포렌식을 참관해야 하는 이유는 형사분이 본건과 관련 없는 사진, 동영상을 추출, 선별한 후 고소건이 아닌 인지건으로 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오는 거, 이거를 막기 위한 것이죠. 물론 형사분이 마음 잡고 다른 영상을 보고 압수수색 영장을 받겠다라고 한다면 모르겠으나 대부분 형사분들은 그렇게 관련 없는 영상을 볼 시간도 없고 굳이 왜 다른 것을 보냐고 따지는 사람 앞에서 다른 일시 장소의 영상을 볼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피해자분 엉덩이를 사진 촬영했는데 다른 영상이 나오자 그거는 관련 없는 거 아니냐고 말하니까 형사분이 선별하려다 말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포렌식으로 추출한 영상을 선별할 때 참관해야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카메라 촬영. 카메라 촬영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렌식하고 연결이 되죠. 그런데 어떤 것은 촬영하면 죄가 되고 어떤 것은 촬영해도 죄가 안 될까요? 예를 들면 여성이 레깅스를 입고 있는 엉덩이 부분을 촬영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최초 판례를 보면 옷을 입고 있는 여성의 엉덩이 부분을 촬영한 것은 성적 수치심과 관계가 없지 않냐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그 이후 상급심 판례에서는 레깅스는 여성이면 누구나 입을 수 있는 일상복이라 하더라도 엉덩이가 옷에 밀착되어 있고 굴곡이 나오고 이래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진이라고 하여 레깅스 입은 여성의 엉덩이 촬영은 유죄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나가는 여성이 밀착된 원피스 옷을 입고 가는데 따라가면서 그 여성 뒷모습을 촬영하면 이것도 유죄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웬만하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접근 금지.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가해자가 접근하지 못하게 접근금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당하신 중이거나 당한 직후의 경우에는 전화기 111을 누르고 자신이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피해자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경찰차 출동을 요청하시면 경찰차가 와서 조사를 하고 접근금지를 요청하시면 되고 피해를 입으신 후 한참 시간이 지난 경우라면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을 하고 접근금지를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경찰에서 해주는 것은 100m 이내 주거, 직장 접근금지, 문자, 이메일 등 연락금지 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에 관하여
경찰 또는 검찰에서 수사상 거짓말 탐지기 수사를 하자고 할 때가 있습니다. 수사관이 거짓말 탐지기를 하자고 할 때 귀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귀하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보여주기에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귀하께서 심장이 약하시고 두렵고 혹시 내가 진실을 말하는데도 거짓이 나오면 어쩌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우황청심원을 하나 드시고 변호사가 조사실 앞까지 대동해 드리니까 같이 가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귀하께서 심장이 너무 약하셔서 도저히 거짓말 탐지기 수사를 못 받겠다 하실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거절을 하셔야 됩니다. 거절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으니까요. 거짓말 탐지기는 사실 완벽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피조사자가 동의를 받을 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하는 것이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하는 것에 관해 부동의를 하면 조사를 할 수 없고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어요. 그런데 불이익은 없는데 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하라고 하나요? 예, 진실을 말하고 좀 더 강하게 밀어붙여서 수사관에게 어필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참고로 경찰에서는 우황청심만 먹고 오지 말라고 해요. 조사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우황청심만 먹고 왔는지 안 왔는지 이에 대해 경찰 수사관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관하여 형사 피의자로 있는 와중에 경찰이 연락이 왔습니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니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라는 것이죠. 자, 귀하께서는 정말 큰 전환점에 계시는 것입니다. 구속영장이 떨어지면 귀하는 구속수사를 받게 되고요.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귀하는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되니까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중대한 기로점에 계시게 됩니다. 경찰은 나름대로 증거를 확실히 잡아놓았다고 판단하고 영장을 신청하겠죠. 귀하께서는 범행을 인정하든 않든 수사관은 증거가 확실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영장 발부의 여부를 결정하는 판사는 귀하에게 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고 발부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귀하께서는 경찰이 안내해 주는 대로 법원의 영장 담당 법정으로 가시게 되고 거기서 신문을 받습니다. 판사가 경찰의 검사를 통해 제출한 구속영장 신청서와 그 증거들을 검토하고 귀하에게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봅니다. 그리고 변호인이 변론을 하고 귀하는 최종 진술을 할 기회를 주고 그리고 영장 실질 심사는 마무리됩니다. 오전에 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다면 귀하께서는 오후 5시나 6시까지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을 갖고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집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귀하께서는 한 가지 히든카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불구속 수사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대부분 피해자에게 유해가 가지 않는다고 본다면 일단 수사와 재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죠. 이러한 불구속 수사의 원칙상 구속사유는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를 엄격히 봅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조금이라도 있다는 의심이 드는 정도가 아니고 상당히 우려되네 할 때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도주할 우려가 조금이라도 있네 이럴 때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아니라 도주할 우려가 상당히 많네 이럴 때 영장을 발부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실 때 이러한 법리를 잘 기억하셔서 대처하시면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 끝까지 좌절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에 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선처를 받을 수 있나요? 기소유예가 뭔가요? 수사기관은 경찰이 있고 검찰이 있죠. 경찰이 먼저 수사하고 검찰로 올립니다. 경찰에서는 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면 송치 결정, 죄가 없는 것으로 보면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은 죄가 된다고 볼 때는 검찰에 보내고 죄가 없다고 볼 때는 검찰에 안 보내는 거, 이 두 가지 결정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검사는 다르죠. 검사는 죄가 있다고 보면 법원으로 보내는 기소 결정, 죄가 없다고 보면 법원으로 보내지 않는 불기소 결정, 이 외에 죄가 있는 것은 맞는데 법원으로 보내지 않고
사건을 끝내버리겠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소유예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소유예는 검사님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에 엄연히 규정되어 있어요. 양형 조건, 그러니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의 정황 등을 두루두루 보고 기소유예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양형 조건은 판사님이 집행유예를 할지 말지, 형을 몇 년을 때릴지 정함에 있어 참작하는 사유인 양형 자료와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양형 자료는 어떤 것이 있나요? 그럼 양형 자료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어떤 자료들을 준비해야 하나요? 양형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양형 자료는 무죄를 주장하는 분은 필요 없는 자료입니다. 무죄인데 무슨 반성이 필요하겠습니까? 무죄를 주장하신 분은 검사가 또는 경찰이 유죄 증거라고 하는 것을 탄핵해서 신빙성이 없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다투어야 하는 것이죠. 자, 양형 자료는 그러니까 죄를 인정하는데 선처를 바랄 때에 필요한 것이 양형 자료인 것입니다. 양형 자료 첫째, 반성문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는 서면이 반성문입니다. 둘째, 주위 분들의 탄원서입니다. 명망 있는 분의 탄원서라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자신을 보아온 부모님, 친구, 친척 등 누구라도 괜찮습니다. 탄원서는 천철을 해달라고 호소하는 것이죠. 셋째가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합의서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가해자와 합의하여 합의금을 얼마를 받고 합의하였으므로 더 이상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앞으로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재하는 피해자 측이 작성해 주는 합의서입니다. 합의서만큼 가장 중요한 양형자료는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안 해주면 합의서를 제출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제출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심리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 혹시 나에게 충동 조절 장애가 있었는가? 다시는 이런 범행이 안 생기게 해야 하는데 내 마음과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문제가 있다면 치료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정신 건강 상담을 하고 이러한 심리 상담한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심리 상담을 하여 자신의 마음을 되새겨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다섯 번째는 나의 성장 과정을 짚어보는 것입니다. 성장 과정, 학창 시절의 상장, 개근상장, 표창장, 그리고 생활기록부 이런 자료들을 모아서 자신을 뒤돌아보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선행을 한 사실이 있거나 국가 훈장을 받은 것이 있다면 제출하는 것입니다. 헌혈하는 것도 좋고요. 기부한 것도 자료가 있으면 좋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표창장 받은 것도 좋겠고요. 일곱째는 내가 부양할 가족이 있는가? 직장을 잘 다니는데 구속된다면 직장에서 해고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귀하의 부양가족이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가? 부양가족은 미성년자이거나 고령의 부모님이 되겠죠. 특히 부양가족이 장애가 있거나 불치병이 있어서 보호가 필요한가 하는 점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7가지 방면에서 양형자를 모아서 제출해야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죄냐 실형이냐 집행유예냐. 법원에서 일하시는 판사님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할 수도 있고 실형 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무죄를 선고할 수도 있죠. 무죄의 경우는 확률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종종 무죄 판결이 나오기도 합니다. 무죄의 경우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이 신빙성이 없다는 점, 검찰이 제시한 증인들을 신문하여 진술의 비일관성, 비상식성, 추상적인 내용들을 끄집어내어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피고인 측에서도 변호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증거가 있다면 제출을 하고요. 더 나아가 사실조회, 금융조회, 문서 송부 촉탁 신청, 문서 제출 명령 신청 등을 신청하여 증거 자료를 수집해야 하고 피고인 측에 유리한 증인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증인 신청을 해서 무죄를 밝혀야 합니다. 다음으로 판사님은 유죄를 생각하고 있을 때 집행유예를 해줄 수도 있고 실형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법정에서는 판사님이 절대 존재입니다. 법정에서는 대통령의 말씀도 국무총리, 대법원장의 말씀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판사님이 그 전날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와서 큰 사건도 아닌데 사형이라고 말해버리면 그것은 사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당한 판결이 나올 수가 있기에 1심, 2심, 3심이 있는 것이긴 하지만 여하튼 법정에서는 판사님이 대빵입니다. 검사도 법정에서는 판사님에게 제발 저 피고인을 처벌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하고, 변호사도 법정에서는 판사님에게 제발 이 피고인을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해야 하는 것이죠. 판사님은 죄가 있으면 벌금이 아닌 징역이고 실형이 원칙이에요. 그럼 실형을 선고하면 법정 안에 보면 옆에 문이 하나 있어요. 여기 교도관들이 대기하고 있거든요. 이 교도관들이 실형을 선고하면 피고인을 데리고 갑니다. 교도소로 가는 것이죠. 대부분의 분들이 교도소에 들어가시면 하루만 있어도 도저히 못 있겠다고 해요. 완전 자유박탈인데다가 좁은 방에 몇 명이서 하루 종일 같이 있으니까 한마디로 죽겠다고 해요. 따라서 교도 관리를 만들지 말아야겠죠. 어떤 분들은 교도소를 국립호텔이라고 말한 분도 있는데 그런 말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호텔은 무슨 호텔인가요? 그야말로 감옥입니다. 말이 좋아 교화라고 하는 것이지 교도소일 뿐이지 그건 감옥입니다. 외부에 연락도 안 되고 사람 미치는 것이죠. 그런데 유죄 판결을 하면서도 징역사를 안 하게 해주는 데 있는데 이것이 바로 집행유예입니다. 집행유예는 무엇인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죄가 인정되지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집행유예는 기소유예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형자료를 보고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았을 때 판사님이 해주는 것입니다. 양형자료는 큰 틀에서 7가지 정도가 제출해야 하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자료는 합의서인 것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런 양형자료를 보고 판사님이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집행유예를 해주는 것이고, 집행유예를 예를 들자면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3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판사님 말씀 선고 뒤에 다만이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 집으로 가거나 교도소로 가거나 결정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징역에 2년의 징역을 선고하였는데 3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라고 하는 것은 3년간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지 않으면 2년의 징역이 실효되어 징역을 살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 3년 기간 동안 징역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그 2년의 형을 사는 것과 별도로 그 선고한 그 형을 살게 되는 것이죠. 무섭죠? 갑자기 따블이 됩니다. 형이 따블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부분 사람들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범행을 하지 않고 얌전히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쌍집행유예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는데 또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이죠. 이것은 두 범죄가 확정되기 전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다면 재판유예를 해줄 수 있었던 것이니까, 우연히 동시에 판결을 받지 못하고 분리해서 판결을 받는 이런 경우에 형평상 집행유예를 해줄 수가 있다는 의미에서 쌍집행유예라고 합니다. 따라서 한 범죄가 확정이 된 이후에 다른 범죄를 받았다면 쌍집행유예를 받을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증인, 미성년자 피해자도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 혹시 귀하가 피의자나 피고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경찰이나 검찰, 법원에서 귀하를 부르고 이것저것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하가 중요한 목격자 내지 증인이라는 것 때문이죠. 일단 귀하의 신분은 경찰, 검사가 부를 때에는 참고인이라고 합니다. 참고인은 강제 수사 대상은 아니니까 귀하가 대답을 해주든 말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법원으로 가면 검사가 또는 변호사가 증인을 신청하고 귀하가 증인으로 채택이 되어 법원에서 증인 소환장을 받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형사소송법에 증언의 의무가 있기 때문이죠. 증인 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귀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법정에 서게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증인 소환장을 받으면 대부분 증언하러 법원에 오고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진실말을 말하며 만일 거짓의 말을 하였을 경우의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홍길동 이렇게 선서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물음이 만일 증인이 미성년자라서 어떻게 될까요? 3년 전 판례는 미성년자의 경우는 해바라기 센터나 경찰 조사를 받았다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해바라기 센터나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 경찰이 보호해주고 또 보호자가 같이 동석을 해서 진실을 말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러한 판례는 3년 전에 바뀌었습니다. 미성년자로 하더라도 법정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다만 법정에 설 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보호해 줍니다. 보호자가 동석을 할 수도 있고 같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엄연히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법정에 서서 증언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한 사건 중에 선생님이 계셨는데 미성년자들 3명이 선생님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고소를 해가지고 법정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미성년자는 법정에 설 수 없죠. 그러니까 미성년자들이 경찰 해바라기 센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여성 경찰관님, 엄마가 동석한 자리에서 그 미성년자들이 아주 태연하게 선생님이 여기를 만졌어요. 여기 옆구리로 여기를 쳤어요. 이런 식으로 아주 태연하게 진술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법정에서는 미성년자들이 출석을 할 수가 없고 그 엄마들이 출석을 해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저는 제 딸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미치고 환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판례가 바뀌어가지고 그 사이에 판례가 바뀌어서 그 미성년자들이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서게 된 미성년자가 법정에 서니 떨리죠. 진실만을 말하게 되더라고요. 사실은 어떤 한 친구가 장난으로 선생님이 만졌어 라고 말한 것을 다른 친구가 만졌다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상담 선생님한테 만졌어요 라고 말했던 것이 확인이 된 것이죠. 정말 아이들의 세계는 정말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선생님은 정말 지옥과 천당을 왔다 갔다 해서 결국에는 천당에 가서 무죄 판결을 받고 다시 선생님으로 복귀한 사례가 있습니다. 공연 음란 범죄도 합의서를 받으면 좋은가요? 예, 맞습니다. 원래 합의서는 피해자에게 받는 것이고 피해자가 있는 범죄는 강제추행, 강간 등 성폭행, 카메라 촬영죄, 그리고 사기죄, 절도죄 등 재물죄 등이 피해자가 있는 것인데 공연 음란죄는 원칙적으로 보았을 때 사회의 공중도덕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에 원칙적으로 피해자 개념은 없지만 공연 음란 행위를 지켜본 사람들은 사실 정신적 트라우마 내지 상처를 입게 되죠. 따라서 공연 음란도 원칙적으로 피해자는 없지만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있을 경우 합의서를 받아오면 양형에 참작을 해줍니다. 이상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형사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을 위해 형사사건에 임하는 자세 내지 팁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